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찬 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박근혜 대통령 항소심 결심 공판 그 분위기를 제가 설명해 드리고, 그렇다면 그 분위기로 미뤄서 2심 판결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항소심 결심 공판은 7월 20일,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입니다.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403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모처럼 기자들이 한 15명쯤 참가를 했더라고요. 모처럼 기자들이 방청석 한 2개 좌석을 차지하고, 그리고 전체 좌석이 34개인데 방청객이 가득 찼습니다. 그날은. 그리고 검찰 측에서는 배문기 검사, 그리고 김민형 검사, 그리고 여검사 포함해 한 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배문기 검사는 제가 이 유튜브에서 여러 번 목소리를 들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도 아주 낯익은 검사고, 김민형 검사는 이 사건, 그러니까 대국민 기만 사건을 초반부터 수사한 검사입니다. 이 사건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검사입니다. 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1심 결심 때, 1심 결심 공판 때는 특검에서 장성욱 특검보, 그리고 특검 검사들, 그리고 검찰 측 검사들 해서 약 10명 이상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2심 결심 때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4명, 검사당 4명이 딱 참가한 거예요. 박영수 특검, 지금 봉급받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박영수 특검은. 근데 아예 재판에 참석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1심 때 특검을 대표해서 구형을 했던 장성욱 특검보도 2심 결심 때는 불출석했습니다. 변호인석에서는 국선 변호인인 권태섭 변호사, 김효선 변호사, 그리고 김지혜 변호사 3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이제 재판이 딱 시작되자마자 김문석 부장판사가 검찰 측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지난 7월 10일자로, 그러니까 10일 전이죠. 지난 7월 10일자로 변호인 측에서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그런데 그 증거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동의를 하는지 부동의하는지, 그러니까 그 증거를, 그 자료를 증거로 인정을 하느냐 마느냐, 그 입장을 왜 지금까지 안 밝히느냐, 밝혀달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김문석 재판장이. 그러니까 검찰 측은 우물쭈물 하더만은 증거 목록을 아직 못 받아서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석 부장판사께서 좋다, 그러면 지금부터 30분간 휴정하겠다. 이 자리에서 증거 자료도 검토를 하고 결과를 알려달라 하고는 딱 일어서 나가버린 거예요. 법정에서. 자, 결심 공판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 웬만한 거는 다 끝났고 이제 구형하고 최후 변론하고 그런 엄숙한 자리인데, 아직 증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아직 증거를 동의한다 부동의한다 입장 안 밝힌 거, 그 부분을 김문석 부장판사 딱 짚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휴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냐, 재판부가 아주 단호한 태도를 보인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방청석에서 아니 검찰 그동안 뭘 했느냐 하는 그런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30분 동안 앉아서 이제 저도 앉아가 지켜봤죠. 그래, 검찰은 자료 본다고 정신없고 변호인 측도 이 최후 변론 준비하고, 그리고 10시 30분이 탁 되니까 이 재판이 속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측은 이제 변호인 측이 제출한 그 증거 자료 모두 동의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입장을 밝혔어요. 입장 딱 밝혀놓은 다음에 이제 이 재판에서 웬만한 쟁점은 다 끝났는데, 이 결심 공판에서 이제 롯데그룹 75억 이 부분이 뇌물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 마지막 결심 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럼 롯데그룹 75억이 뭐냐? 제가 이 유튜브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롯데그룹은 K스포츠 재단이
경기도 하남시에 건립키로 한 그 5대 체육 거점 시설, 거기에 70억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돈 다 출연했어요. 그런데 K스포츠 재단의 그 박헌영 과장이 사업계획서를 엉터리로 작성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지을 수도 없는 곳에 거기에 체육시설을 지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니까, 그걸 나중에 알고는 결국 K스포츠 재단에서 롯데그룹이 70억 딱 입금시키고 나니까 바로 돌려줘 버립니다. 이 돈 받았다는 죄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롯데그룹 70억 사건은 뭐냐? 이거는 안종범, 정현식, K스포츠 재단 사무총장, 그리고 박헌영, 이 사람들이 다 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대통령이나 최소한 피고는 전혀 무관한 사건이에요. 70억 받았다가 결국 돌려주고, 그래 되니까 나중에 고영태나 노성일이가 왜 돌려줬냐고 자기네들끼리 싸움 벌린 그런 사건이에요. 자, 어쨌거나 롯데그룹 70억 사건은 그런 사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이 좀 벌어졌습니다. 검찰하고 국선 변호인 간에. 그거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 김무석 재판장이 이제 더 신청할 증거나 의견이 있느냐 딱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서 이제 없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검찰 최후 구형해라, 재판장이 요구를 했습니다. 김민영 검사가 일어나더라고요. 1심 때는 장성욱 특검보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검찰 체육도 검사가 했는데, 이번에 김민영 검사 혼자 연락하고 구형을 딱 하는데, 뭐 내용 간단해요. 1심에서 무죄가 난 부분, 그러니까 뭐 KT의 인사청탁인 거, 그러니까 KT 한국통신의 이동수란 사람, 신혜성이란 사람을 인사청탁한 거, 그것도 소위 직권남용 강요로 봤는데 1심에서 그 무죄 났어요. 그럼 아니다, 제가 안 된다. 그리고 하나은행 이상한 지점장 그거 그 부분 제한된다. 플레이그라운드 뭐 광고 대행사 만든 부분 제한된다. 그 다음 무죄가 났어요. 자, 그 부분을 유죄로 선고해 주십시오 하는 거 하나고, 그 다음에 삼성 승마 그 뇌물 사건 관련해 가지고 최소한 피고인이 32억 원에 해당하는 살시도, 비타나, 라오신 이 세 마리의 명마입니다. 이 명마값이 32억 원입니다. 이걸 받았으니까 이게 뇌물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을 편 거예요. 그런데 이 명마 세 마리, 살시도하고 비타나, 라오신 이 세 마리, 이 소유권은 최순실에게 있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에 있다 하는 것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도 이 말 세 마리 값, 이건 무죄 난 거예요. 그 부분을 다시 유죄로 인정해 달라고 또 외친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그걸 선고해 주십시오 하고 구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뇌물 받은 돈이 없으니까, 검찰이 한물이 뒤져도 안 나오니까 결국 추징금 구형을 못했습니다. 1심 때도 못했고 2심 때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형 이유는 1심 때와 똑같고 아주 간단하고 시간도 길게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느낌은 그거예요. 검찰이 자포자기했구나. 적극적으로 이 재판에 임하겠다는 뜻이 없는 것 같아. 검찰이 자포자기했다. 저는 그런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네. 자, 검찰 부행이 끝나니까 이제 변호인들이 이제 최후 변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국선 변호인들이 열심히 싸운 거, 그 부분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참 박근혜 대통령 재판과 같은 이게 역사적 재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재판은 사실 탄원서, 지금 1,000통이 넘는 탄원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변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탄원서 못 봅니다. 저는 다만 저한테 감수를 해달라고 해가 제가 한 200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만 봐도 제가 진짜 감탄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들이 그 탄원서 내용을 갖고 최후 변론 그걸 했더라면 참 멋졌을 텐데, 하나 아쉬움이 좀 있던데, 어쨌거나 이제 국선 변호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실관계를 다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의 역사적 성격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사실관계. 그러면서 이제 그날 국선 변호인들이 이야기했던 최후 변론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이제 안종범 부분. 그래, 안종범은
검찰과 특검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니까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믿을 수 없다. 그리고 특검에 조사받을 때는 특검에서 안종범 씨 말이 당초 이렇게 진술하면은 우리가 당신 책 감해주겠다 해유 그런 적도 있다고 법정에서 시인까지 했다. 그런 사람 진술 어떻게 믿느냐. 그 안종범 진술 그거는 뭐 증거는 게 없고, 그리고 안종범 업무수첩도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 정형식 부장판사께서 그때 이거 증거능력 없다 라고 판단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안종범 업무수첩도 이 증거능력 안 되니까 이런 점들을 다 참작해 달라 하는 주장 하나 폈고, 다음 두 번째 승마, 삼성 승마 관련해요. 아니 검찰에서는 이 삼성 승마 뇌물에 대해 가지고 주장이 뭐냐.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제왕적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공화국 황태자 이재용이 뭔가를 주고받기로 했다는데, 그래서 국선 변호인이 지적한 게 그거예요. 그럼 주고받기로 한 게 뭐냐, 뭔가 그게 금원이냐 돈이냐 경영 성계냐 후계자냐 그게 뭐냐, 그 내용을 검찰에서 특정을 해야 되는데 특정을 안 했다. 그런 내용도 그냥 저 변론에서 반발 딱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한 국선 변호사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삼성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청탁한 내용은 이재용 부회장을 삼성그룹의 후계자로 만들어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청탁한 내용이 이거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증거도 없이 그냥 박영수 특검이 지어낸 말, 만들어낸 말에 불과하다. 그거 바로 법정에서 국선 변호인이 이걸 주장했어요. 아니 박영수 특검이 만들어낸 말 그게 무슨 증거능력이 되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국선 변호인은 최후 변론 말미에 가가지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국민들의 이 탄원서의 이 내용을 갖고 참 역사적인 그런 변론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최후 변론 말미에 가가지고 재판장께서는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그러니까 언론에 그동안 보도된 그 엉터리 기사들 그 선입견 갖지 마시고 오직 증거에 의해서 유무죄를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심 공판이 딱 끝났습니다. 양쪽 주행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김문석 재판장이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자, 8월 24일, 그리고 한 달 후에요. 7월 20일부터 한 달 후 8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박근혜 대통령 항소심 선고를 한다. 그러면서 딱 덧붙이는 말이, 그리고 오전 1시간 후 오전 11시에는 최수원 피고인과 안종범 피고인에 대한 선고가 있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신동빈 회장은 어떻게 되냐? 신동빈 회장은 이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그 1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빠져가지고 다른 재판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수원 피고인하고 안종범 피고인은 오전 11시,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이거 선고한다. 자, 보십시오. 1심 재판 때 보십시오. 아니 대통령 우선 선고하고 그 다음에 최수원 안종범 선고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근데 1심 김수현 판사 어떻게 선고했습니까? 최수원 안종범 선고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고하고. 그건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문석 재판장이 딱 바로 잡은 거예요. 대통령 먼저 오전 10시에 선고하고 11시에 최수원 안종범 선고하겠다. 이렇게 이제 바로 잡은 겁니다. 자, 근데 이날 오후에 저도 이제 재판 끝나고 점심 먹고 사무실로 들어오니까 저한테 막 전화가 빗발치는 거예요. 그러지 얘기 그거예요. 아니 법원에서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에게 8년을 선고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저한테.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그 탄원서 낸 거 그래 했는데 법원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았다 하면서. 거짓과 진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흥분하지 말고 좀 냉정하게 이 재판 지켜보십시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본질, 핵심 뭐냐? 그거는 미래재단, K스포츠재단 그 출연금, 그리고 삼성의 승마 지원, 문화예술계 그 좌파 성향 인사들 지원 배제,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과 소위 기레기 언론들은 이걸 국정농단 사건이라 하는데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은 검찰과 언론이 국민을 기만한 대국민 기만 사건이라고 제가 부르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밝히는 게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고, 제가 지금 이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 7월 20일 날 오후 2시에 뭐 생중계한 그 선고는 뭐냐? 국정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는 지금 격가제예요. 이 대통령 사건이 큰 사건에 비한 격가제입니다. 거기서 뭐 징역 6년이 나오든 10년이 나도 그거는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 특수활동비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건 절대 뇌물 아닙니다. 그리고 국고손실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은. 그리고 그게 만약에 물론 지금 성창호 재판장이 이거 뇌물은 아니다, 그러나 뭐 국고에 손실 끼쳤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국고 손실 끼친 거 갖고 뭐 징역 6년이다? 그것도 제가 볼 때 저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자, 그게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국고 손실이라면은 이건 대한민국 예산 체계를 다 바꿔야 됩니다. 대한민국 예산 체계를요. 그래서 이 특수활동비 부분이 왜 제가 안 되는지 그 여부는 사실 저도 그 기록은 제가 아직 수사 기록 못 봤습니다. 저는 대통령 사건의 본질을 제가 이거 설명드리기 때문에 안 봐서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대한민국에서 소위 옛날 경제기획원에서 대한민국 국가 예산을 집행했던, 그리고 그 부분의 전문가를 제가 이번 주에 인터뷰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을 모시고 이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면 참 별게 아니다 하는 생각 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니 지금 뭐 우리가 탄원서 1,000통이나 했는데 성창호 판사는 그것도 모르냐 하는데, 자, 성창호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우리가 탄원서 낸 데는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일단 법원도 다르고, 그리고 판사들은 한 달에 한 300건씩 사건을 취급해야 됩니다. 재판을 해야 됩니다. 자기 옆에 재판부에서 무슨 사건 하는지 모릅니다. 탄원서 1,000통 갔는지 안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 분은. 그러니까 그런 분은 탄원서에 있는 이야기 안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흥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항소심 재판, 박근혜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이 사건의 본질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알아야 되고, 그 격까지들은 제가 다음 기회에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심 공판, 7월 20일 날 오전에 있었던 그 결심 공판 분위기를 볼 때 선고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들 분명히 궁금할 겁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근데 그날 법정에 그 최소원 피고인의 담당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 그리고 권영강 변호사도 법정에 왔습니다. 이 두 분은 물론 변호사지만은 대통령 변호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변호인 그 변호사석에는 국선 변호인이 앉으시고, 이경재 변호사, 권영강 변호사도 방청석에 앉아가 저처럼 앉아가지고 그날 재판을 보셨습니다. 왜 오셨느냐? 재판부 의중을 보기 위한 거예요. 재판부가 대통령 사건의 결심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최소한 피고인의 선고도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면서 재판부에 무언의 시위를 하신 거죠. 이경재 변호사도 오늘 이 분위기 보고 있습니다 하는 거, 그 시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결심이 끝나고 사실은 저도 이경재 변호사, 권영강 변호사하고 향후 재판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항소심 선고 결과는 어떻게 예상을 해야 될까? 제가 요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저도 설명드릴 때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검찰청한테 증거자료 보고 왜 동의냐 부동의냐 입장 이야기 안 했느냐, 검찰 안 보라고 바로 휴정에 들어갔다고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재판부가 이미 입장을 딱 정리한 거예요.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 입장은 이런 거다. 유죄다 무죄다 입장 정리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입장을 정리를 못하면 초조합니다. 웬만한 사람 다 초조하고, 또 행동, 또 말하는데 보면 짜증이 막 나옵니다. 말투에 짜증기가 섞여 있습니다. 그걸 보면 저 사람 뭔가 초조해한다, 아직 뭘 결정을 못했다는 느낌 받는데, 이날 재판부 전혀 짜증 안 냈습니다. 목소리에 전혀 짜증 안 내고, 이경재 변호사께도 이경재 변호사께서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주심
재판장도 그렇고 주심도 그렇고 배석 판사도 그렇고 참 표정이 편안해 보인다. 그건 뭐냐? 입장 정리가 끝난 것 같아. 그러니까 재판부는 입장 정리가 대충 돼 있는 것 같아 하는 그런 결론, 그런 분위기라는 거 일단 그걸 염두에 두시고, 자, 두 번째로 눈여겨볼 건 뭐냐? 자, 7월 20일 날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대통령 사건을. 그리고 한 달 후 8월 24일 날 선고하겠다는 거예요. 선고 날짜를 확정을 딱 한 겁니다. 자, 보세요. 최소한 피고 6월 15일 날 결심을 했지만 아직도 선고 날짜 확정을 안 하고 있고 이날 이제 공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선고 날짜는 재판부에 사정을 봐가지고 나중에 그리고 선고하기 한 일주일, 2주일 전에 이제 알려도 그뿐인데 대통령 사건은 결심하고 바로 한 달 후에 선고한다고 날짜 그것도 오전 10시 다 확정을 한 겁니다. 자, 기록이 얼마나 됩니까? 30만 페이지 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심하고 한 달 후에 판결문 써야 됩니다. 와, 이 많은 기록을 보고 한 달 만에 판결문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 1심 판결 맞다. 1심 판결 그대로 인정해. 1심 판결 그대로 뺏기는 거예요. 그래 보면 됩니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재판부가.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이제 무죄를 하려면 무죄 이유를 설명해야 됩니다. 왜 이래서 무죄다인데 무죄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게 합리적 의심입니다. 검찰이 소위 공소장에 범죄 사실이라고 기록했던 것들, 이런 것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이게 범죄인지 이게 의심이 든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건에 무죄를 할 때 법원에서 내세우는 무기가 합리적 의심입니다. 그럼 합리적 의심이라고 표현할 때는 무죄 이유 길게 쓸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합리적 의심이 들므로 무죄로 판단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1심 판결 뺏기든지 아니면 합리적 의심이 들므로 무죄다 하면 되는 거예요. 판결문 한 달 만에 빨리 쓰시려면은. 자, 또 하나 눈여겨볼 게 뭐냐? 선고시간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오전 10시에 선고하고 오전 11시에 최소원 안종범 피고인에 대해서 선고하겠다 하는 거예요. 2심 판결을. 자, 김세훈 판사 1심 때 보세요. 전 국민한테 생중계를 했습니다. 생중계. 그때 걸린 시간이 얼마입니까? 오후 2시 15분부터 오후 3시 53분까지입니다. 1시간 38분 걸렸습니다. 1심 때. 자, 그러면 2심에서 김문수 부장판사께서 물론 이게 생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자, 판결 이유 그리고 판결 주문 쫙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근데 1시간 만에 대통령 항소심 판결문 끝내고 그리고 11시부터 최소한 피고인 판결문 읽겠다. 그럼 그 중간에 재판부도 잠시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10분 정도는. 자, 그러려면 2심 판결문 무조건 짧아야 됩니다. 판결문 짧으려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법원에서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 합리적 의심이 들므로 무죄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심 선고 날짜, 2심 선고 시간, 이 부분을 유심히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이 뭐냐? 재판부 분위기입니다. 재판 분위기입니다. 자, 재판 분위기. 제가 그동안에 몇 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재판이, 항소심 재판이 지금 열렸다.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걸 설명을 제가 몇 차례 드렸습니다. 근데 다른 보다도 제 설명 중에 제가 쭉 강조한 부분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동안 여러 번 검찰에 공소장 성명을 요구했다 하는 부분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공소장이라고 범죄 사실이라고 선고를 보니까 너무나 애매모호하다. 좀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 성명해라. 그걸 제가 많이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재판부가 검찰에 내가 공소장 애매모호하다. 그 부분을 계속 지적해 온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심에 보면은 미래재단 그 출연금 1심 김세훈 판사는 대통령과 최소원이 공모해서 기업에다 출연금 강조하고 말이야 뇌물로 받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김문석 부장판사께서는 어떻게 봤습니까? 아니 강요의 주체가 누군지 의심스럽다 검찰 보고. 자, 강요의 주체가 대통령이냐, 아니 최소원이냐, 아니 안종범이냐, 누구냐, 그 강요의 주체를 분명히 밝혀라. 그러다가 저도 설명 이미 들었지만 결국은 삼성이나 현대 뭐 LG 롯데 이 대기업에 돈을 내라고 한 주체는 결국은 정경련 아니냐. 돈 내라고 한 사람은 그럼 그게 강요의 주체 아니냐. 그럼 결국은 이승철, 정경영 상금 부회장 그리고 박찬호 전무, 이영호 본부장 이 사람들이 강요 주체가 아니냐. 재판부가 그렇게 봐도 되겠느냐 하고 검찰에 물어보았다는 것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재판부로서는 검찰 공소장 보니까 합리적 의심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 점들이 이미 재판 과정에서 표출이 됐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자, 항소심입니다. 항소심은 1심처럼 모든 사건 전부 다 보는 거 아닙니다. 항소심은 항소 이유만 살피는 게 항소심입니다. 그러면 항소를 누가 했느냐? 피고인이 했느냐? 검찰만 했느냐? 이것도 다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재판부로서는 피고인이 했으면 피고인 항소 이유만 살피고 검찰이 항소한 부분은 검찰 항소 이유만 살피면 됩니다. 그럼 검찰 항소 이유는 뭐냐? 딱 하나예요.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부분을 유죄로 해달라. 그게 검찰 항소 이유예요. 자,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항소 포기서 제출했어요. 나 뭐 재판 안 받겠다 이거죠. 항소 포기한다.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항소 포기를 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판단한다 하고 막 그런 기사 써놨어요. 전부 다. 여러분들도 기사 검색해 보세요. 그게 엉터리 기사고 그게 무식한 기자들의 기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자들을 진짜 무식하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도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그래 항소 포기했다. 하지만은 지금 항소심 재판 분위기는 다르다는 거. 자, 구체적으로 제가 그 검찰 측 배문기 검사가 그 재판 과정에서 한번 김문석 재판장한테 질문 던진 거 그 부분을 제가 이 유튜브에서 다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배문기 검사 한 말이 그거 아닙니까? 기자들 그 머릿속에 있는 거와 똑같아요. 박근혜 피고인은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그래 1심을 인정하고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들이 무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는 그래서 재판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밝혀달라 하고 배문기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한번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김문석 재판장에게.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항소를 안 했으니까 항소를 안 하고 자기를 인정했으니까 그건 다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전부 다 생각할 건데 김문석 부장판사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문석 부장판사 공범이 있을 경우에 공범에게 무죄가 선고되면 피고인이 항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직권으로 재판부가 피고인이 항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이것은 재판부의 의무사항이다. 김문석 재판장이 공판 과정에서 이게 밝힌 이야기입니다. 제가 또 설명을 드렸고. 그러니까 김문석 재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뭐 혐의가 유죄다 무죄다 이런 표현을 안 썼습니다. 그래 안 썼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록 항소 포기를 했지만은 무죄 증거 드러나면은 1심에서 선고된 그 징역 24년형 2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파기하겠다. 그 의사를 분명히 밝히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이게 형사소송법 제364조의 2 규정입니다. 이게 직권탐지주의와도 관련되고 형사소송법 364조 2 제2항이 아닙니다. 2항이 아니고 제364조 2의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읽어드리죠. 요게 364조 2 규정이 뭐냐면 공동피고인 사건입니다. 공동피고인을 위한 이 파기 규정을 언급해 놓은 법 정신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법 규정 요래 아주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포고인, 그러니까 공동포고인이 같이 항소를 했을 경우에 이제 파기하여야 한다 이런 건데, 그때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법에 대한 해석이 딱 그거. 소위 이 법에 대한 해석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하고 검사가 항소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1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파기 사유는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그 설명이에요. 이 법이 제364조 2의 규정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항소하지 아니하고 검사만 항소한 경우라도 원심의 공동피고인 누굽니까? 최소한 피고인입니다. 최소한 피고인에게 원심 파기 사유가 있으면은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그 파기 사유가 공통으로 적용된다. 그 법 조문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형사소송법 제346조 2는 이거는 파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규정이 아니에요. 임의 규정이 아닙니다. 무조건 파기하여야 한다예요. 파기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입니다. 그래서 김문석 재판장이 배문 검사 딱 그래 질문하니까 지금 파기는 재판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다 하고 강한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부 기자들은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했으니까 검찰 항소 이유만 본다. 전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2 이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월 20일 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8월 내지 9월 달 선고예요. 법원에도 여름 휴가가 있습니다. 법원은 휴가가 언제나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법원 여름 휴가 기간입니다. 재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7월 30일에서 8월 10일까지는 재판이 없습니다. 이때는 법원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7월 20일에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8월 13일 출근 아닙니까? 이제 쉬었다가 여름 휴가 보내고. 그리고 8월 24일까지 판결문 완성한다? 상당히 어려운 그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리고 왜 또 8월 24일입니까? 이걸 재판부 좀 넉넉하게 9월 말쯤 해도 됩니다. 9월 말쯤 대통령사건 선고하겠다 해도 한 문제 없어요. 근데 왜 8월 24일로 못을 박았을까? 거기에 저는 뭐랄까요, 그냥 제 나름 생각이 몰라도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올해 추석입니다. 올해 추석이 언제냐? 9월 24일입니다. 올해 추석이. 그러니까 9월 말 추석 끝나고 판결 선고하겠다 이야기는 추석 때 당신 집에 못 갑니다 하는 그 의미예요. 근데 추석 전에 선고하겠다. 대통령께서는 어쨌거나 일단 몸이 나오더라도 바로 추석을 셀 수 있는 몸이 아니고 일단 병원에 입원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 병원에 좀 입원하셨다가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추석 쉬십시오 하는 저는 그런 메시지로, 물론 제가 뭐라 낙천적입니다. 제가 낙천적이니까 여러분들 저를 비판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추석 이전에 이 선고 날짜를 잡았다. 이거는 추석은 집에서 쉬라는 그런 간접 암시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박근혜 대통령 올 추석 집에서 쉴 수 있다. 그러니까 김문석 부장판사가 8월 24일 그날 금요일입니다. 그날 딱 선고할 때 그래 합리적 의심이 들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물론 몇 가지 부분은 유죄를 선고할 거예요. 몇 가지 부분은 전체를 다 무죄하기 곤란하니까 몇 가지 부분은 유죄를 딱 하면서, 그러나 이 사건은 워낙 다툼이 많고 아주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이기 때문에 일단 법정 구속을 하지 않고 구속 취소한다. 법정 구속은 다시 이제 구치소 생활하지만 구속 취소한다. 그리고 구속 취소에서 주거, 거주지는 집과 병원으로 한정한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고인이 재판에 한 번이라도 불참하면 바로 그 즉시 구속 취소를 취소하고 구속하겠다. 그렇게
단서를 달면 됩니다. 그렇게 난 뒤에 풀어주면은, 아니, 어느 국민이 욕을 하겠습니까? 비난하겠습니까? 자, 제가 좀 낙관적으로 본다고 여러분들 보실지 모르지만은 7월 20일 끝났습니다. 8월 24일입니다. 한 달 딱 남았습니다. 자, 이 시점에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이 우파 국민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오늘 딱 두 가지예요. 할 게. 하나는 뭐냐. 탄원서 계속 보내셔야 됩니다. 탄원서. 계속 보내시는데 다만 뺏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선거 모방하지 마십시오. 재판부 그 기분 나쁩니다. 아니 이거 지난번에 본 거 또 봤다 하면은 아이고 탄원서 숫자 늘린다고 말이지 이렇게 기분 나빠합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의 소리 한 장도 좋고 두 장도 좋고 지금 최근에 저한테 이제 탄원서 받아라고 하시는 분들 보니까 뭐 6장, 7장도 있습니다. 근데 읽어보면 재밌어요. 제가 보니까 이건 전부 다 스토리가 다 있는 거예요. 주장이 아니고 그것도 설레세요. 6장, 7장도 탄원서 제발 나무 이렇게 뺏기지 마시고 서로 많이 좀 설레십시오. 탄원서 일단 계속 보내시라는 거. 다음 두 번째는 뭐냐. 8월 15일입니다. 선거 8월 24일입니다. 8월 15일이 광복절입니다. 대한민국이 일제로 해방된 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날 이 우파단체에서 대규모 소위 연합시위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뭐 그쪽에 별 관심이 없어서 잘은 모르는데 그때 대한민국 우파들이 똘똘똘 뭉쳐서 광복절 날 진짜 대규모 시위를 해서 문재인 정권 이 규탄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와 그리고 이 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한테 국민들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보면은 와 엄청난 사람이 이렇게 힘을 과시하면은 이 정권도 겁을 먹고 법원도 여론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힘을 보여주는 거 그게 탄원서 계속 보내시고 그리고 8.15 집회 참석하시고 많이 그리고 파란 장미 배지 달고 기적과 희망과 번영을 외치십시오. 자, 이런 판국에 박근혜 대통령의 심정은 과연 어떨까요? 제가 직접 뭐 저는 지금 면회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뭐 제 편지에 대해서 답장도 안 하시니까 전혀 모르는데 작년 10월 16일 날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재판 거부 선언을 법정에서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 법정에 있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요만한 종이에요. 요만한 종이에 쭉 쓴 거. 그 메모를 읽으신 거예요. 그 메모를 읽고 난 뒤 그 메모를 유영하 변호사가 받아가 이제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물론 그럼 그 기록을 보면 이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변호사가 아니니까 그 기록을 저는 못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참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못하고 다만 그 당시에 저도 대충 써놨고 웬만한 기자들이 그걸 빨리 쳐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아주 본인께서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본인이 직접 쓰신 글이지 아니 뭐 최수원 피고 옆에서 그대로 준 거 그건 아닙니다. 유영아가 그대로 준 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쓰신 글입니다. 그래서 그 글은 지난번에 그 최수원 회고록 선물을 낭독해 주신 여성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로 이 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글 속에 박근혜 대통령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속되어 주 4회씩 재판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고 이로 인해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던 공직자들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력하시던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하여 재판받는 걸 지켜보는 것은 참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염려해 주시는 분들께 송구한 마음으로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으로 담담히 견뎌왔습니다. 사사로운 인연을 위해서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심신의 고통을 견뎌왔습니다. 저는 롯데나 SK뿐 아니라 재임 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을 했는데 다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호인단은 사임의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박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합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해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와 기업인에겐 관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딱 던진 메시지는 딱 이거예요.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어렵고 더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를 믿고 지지해 준 분들이 있고,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심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단아하게 계십니다. 감사합니다.